단순 실족사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제 남편 수민 씨는 운동신경이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사람이 고작 빗길에 미끄러져 죽다니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만사계배를 부여잡고 차가운 영안실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죠. 제 손에는 피에 젖은 남편의 지갑과 깨진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어 막막해하던 그때 남편의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쪽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펴보았죠. 낯선 주소 하나가 휘갈겨 쓰여 있었습니다. 평창동 32-3번지 서윤이. 그리고 그 밑에는 남편의 필체가 아닌 누군가가 급하게 적어준 듯한 메모가 있었죠.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라. 진실? 도대체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남편은 고아였어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지고 파양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상처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의 장례를 마친 지 딱 일주일 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부천 평창동,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은 성벽처럼 위압적이었고 굳게 닫힌 철제 대문은 외부인의 침입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 대문 옆에는 입주 가정부 구함이라는 작은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시죠?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늘하다 못해 날카로웠어요. 가정부 구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하겠다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면접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저는 뱃속에 아이를 감싸 안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곳에 주소를 품고 죽었는지, 서윤이라는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으니까요. 들어와요. 현관문은 열어뒀으니까. 철컥 육중한 대문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짐승의 입이 벌어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서윤이었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세월을 비껴간 듯 고상하고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너무나도 공허하고 차가웠죠. 만삭의 몸으로 갈 곳이 없나 보군요. 그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말투였죠. 네, 남편이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요. 당장 아이와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대한 불쌍해 보이려고 노력하며 거짓말을 섞었습니다. 남편이 이곳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겨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제 부른 배를 한참이나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것 같았죠. 재현이요. 죽은 내 아들도 자식이 있었다면 딱 그만했을 텐데.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니 그럼 이 집에는 그녀 혼자 산다는 걸까요? 좋아요. 채용하죠. 월급은 넉넉히 줄 테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어가더니 2층 복도 끝에 있는 굳게 닫힌 방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방문만 유독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어 더욱 기묘한 느낌을 주었죠. 검붉은색,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 같은 색이었습니다. 저 방,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게 깔렸습니다. 이 집의 모든 곳을 청소해도 좋지만 2층 저 끝방만큼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문고리에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근처에 얼씬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만약 그 방에 들어갔다가 들키면 그땐 단순히 해고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 말 명심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짐 풀고 바로 주방으로 와요.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쪽지의 비밀이 바로 저 금지된 방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낯선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2층 복도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죠. 어두운 복도 끝 금지된 방 앞에 서윤희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금 문이 닫힌 그 방 안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르골 소리였습니다. 띠링 띠리링?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죽은 제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늘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 집에 죽은 남편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자리는 어땠어요? 빗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설쳤나 보군요.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아침 식사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생각 없어요.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올 거니까 거실 청소나 신경 써서 해둬요. 손님이요? 네, 아주 지독하고 끈질긴 손님이죠.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서 대표는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면서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2층 끝방으로 향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죠. 대신 저는 거실 장식장을 닦으며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장식장에는 고급스러운 양주와 트로피들이 가득했지만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식장 구석에 놓인 두꺼운 영문 서적들 사이에 얇은 앨범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것 같았죠. 저는 서재 쪽 눈치를 살피며 재빠르게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서윤희 대표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남자의 눈매, 콧날,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누가 봐도 제 남편 수민 씨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내레이션. 역시 서 대표가 남편의 친어머니였어. 남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어머니가 바로 이계저택의 주인이었다니. 그렇다면 왜 남편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야 했을까요? 왜 서 대표는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 저 금지된 방에 아들의 흔적을 가둬둔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저는 황급히 앨범을 제자리에 꽂아두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 열어. 나야 윤희 친구. 저는 서 대표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서 대표가 뛰어나왔습니다. 문 열어주지 마요.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질 급한 그 여자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야, 서윤이, 네가 문 안 열어주면 내가 여기서 동네방네 다 떠들 줄 알아? 네가 낳은 사생아 자식놈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자들 불러서 다 까발려줄까? 순간 서 대표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선 여자는 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거만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윤희야, 꼴이 그게 뭐니? 아들 죽었다고 시금 전폐라도 한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또 찾아와? 돈 줬잖아.
다시는 내 눈앞에 안 나타나겠다고 각서까지 썼잖아. 돈? 그깟 푼 돈으로 내 입을 막으려고 했어? 야, 이 아들놈 처리하느라 내가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저는 주방으로 숨어들어 쟁반에 찻잔을 달그락거리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처리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선글라스를 벗은 여자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해 보였습니다. 너 설마 수민이 사고 네가 꾸민 짓이니? 서 대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죠. 꾸미긴 누가 꾸며? 걔 운명이 거기까지였던 거지? 아, 그러게 누가 내 재산 탐내래. 얌전히 미국에서 찌그러져 살 것이지 감히 한국으로 기어들어와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설쳐? 너 정말 악마구나. 악마? 착한 척하지 마. 너도 똑같아. 내가 걔 미국으로 보낼 때 너도 모른 척했잖아. 이제 와서 모성애라도 생긴 거야? 서 대표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서 대표를 비웃으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죠. 다 필요 없고 이번엔 50억이야. 그 돈 안 내놓으면 네가 과거에 낳은 사생아 숨기려고 입양 보낸 거 세상에 다 터뜨릴 거야. 그럼 네 회사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는 거지. 저는 주방 구석에 숨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 악독한 여자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근데 윤희야, 이 집 가정부는 귀가 먹었니? 차 내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제가 숨어있는 주방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또각또각또각. 드디어 주방 입구에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숨어있지 말고 나와. 그녀가 주방 커튼을 젖히려는 순간 제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은 우리 남편. 벨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부엌 커튼을 확 젖힌 여자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액정에 뜬 우리 남편이라는 글자와 함께 울리는 음성 메시지 수신 알림 소리를 듣고는 불에 댄 사람처럼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아, 이거 뭐야? 귀신이야? 그녀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읊조리듯. 자기야, 나 안 죽었어. 서윤이를 조심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서윤희 대표가 주방으로 달려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계모를 향해 소리쳤죠. 당장 나가! 내 집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꺼져! 계모는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해진 얼굴로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습니다. 너희들 이상해. 이 집 기운이 안 좋아. 두고 봐. 내일 다시 올 거야. 돈 안 준비해 놓으면 알지? 그녀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 대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내려다보았죠. 당신 누구지? 그녀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알림이 울리다니. 그리고 아까 그 여자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었으면서 왜 놀라지 않은 거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잠금 화면을 풀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저와 남편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웨딩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민 씨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수민 씨가 남긴 마지막 핏줄이고요. 서 대표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손이 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네가 정말 수민이 짝이니? 우리 수민이가 사랑했던 사람이 너였니?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수민 씨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서 대표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대저택의 주인이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너랑 이 아이까지 힘들게 만들었구나. 한참을 울던 그녀는 눈물을 닦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라오렴. 보여줄 게 있다. 그녀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그 금지된 방이었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자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방 안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남편의 흔적들이 봉인된 작은 영안실 같았습니다. 방 중앙에는 낡고 오래된 오르골 하나가 놓여 있었고, 방 한쪽 벽에는 순미 씨가 입양 당시 마지막으로 입었던 낡은 아기 옷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유리 액자 속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시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 서 대표가 낡은 상자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 곁에 두면 그 사악한 여자가 수민이를 해코지할까봐 일부러 모른 척했어. 그게 내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죽기 전날 수민이가 나를 찾아왔었단다. 네? 수민 씨가 여기에 왔었다고요? 그래. 그 여자가 너와 뱃속의 아이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제발 아내와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애원했었어. 나는 당장 그 여자를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수민이는 안심하며 돌아갔는데 그날 밤 사고가 난 거야. 그 여자가 수민이를 죽인 게 확실해. 내 재산을 수민이가 물려받을까봐 미리 손을 쓴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친어머니를 찾아왔고, 그 사실을 안 계모가 남편을 살해한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서 대표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웃겠습니다. 그 여자가 지은 죄 낱낱이 밝혀내서 죄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우리 수민 씨 억울함 제가 풀어주고 싶어요. 서 대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용감하구나. 내일 그 여자가 다시 온다고 했지. 우리가 그 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어. 서 대표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수민이가 죽던 날 두고 간 녹음기야. 여기에는 그 여자가 수민이를 협박했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 살인을 사주했다는 증거가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정을 파야지. 그 여자는 돈에 미친 사람이야. 돈 냄새를 맡으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게 되어 있어. 서 대표는 저에게 귓속말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가도 아빠의 복수를 원할 거예요.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5만 원권 다발처럼 보이게 포장한 사과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돈 대신 신문지 뭉치만 가득 들어 있었죠. 저는 거실 구석에 있는 커다란 관상용 식물 뒤편에 숨었습니다. 제 손에는 켜진 스마트폰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가슴팍에는 소형 카메라가 달린 브로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오면 절대 겁먹지 마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와. 어머니는 비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어제 그 계모와 덩치 큰 사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눈가에 긴 흉터가 있었고 껌을 짝짝 씹으며 집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뭐야, 집이 절간 같네. 돈은 준비했어? 계모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사내는 문 앞을 막아서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죠. 돈은 여기 있다. 50억. 한 푼도 안 빼고 다 넣었어.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상자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계모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녀가 상자에 손을 뻗으려 하자 어머니가 재빠르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잠깐, 돈 가져가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 아, 또 뭔데? 돈 줬으면 끝이지 말이 많아. 정말 네가 시킨 짓이니? 우리 수민이 네가 죽이라고 시킨 거 맞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는 진짜 떨림이었습니다. 계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경계심 따위는 이미 풀린 상태였습니다. 윤희야, 너 진짜 끈질기다. 그래, 내가 시켰어. 됐니? 내 아들놈이 주제도 모르고 내 재산 뺏어가려고 하길래 내가 손 좀 봐주라고 했어. 그게 뭐 어때서? 그냥 겁만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죽이라고 한 거잖아. 어머,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나는 그냥 처리하라고만 했어.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실장님이 알아서 하신 거고. 계모가 뒤에 서 있는 사내를 가리키며 킬킬거렸습니다.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만지작거렸죠. 사모님,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냥 살짝만 밀었는데도 아주 잘 굴러가더라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도 엄마, 엄마 하고 찾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크크크.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 차가운 빛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이 엄마였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는 잘 돌아가고 있었고 이들의 자백은 토시 하나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들었지? 만족해? 그러니까 돈 내놔. 계모가 신경질적으로 상자 뚜껑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문지 뭉치만 가득 들어있었죠. 이게 뭐야? 야, 서윤이! 너 지금 나랑 장난해? 계모가 신문지 뭉치를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장난 좀 쳤다. 내 아들 목숨값으로 흥정하러 온 짐승들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대신 다른 걸 준비했지. 뭐, 다른 거? 감옥 갈 준비나 해. 방금 너희가 짓거린 말 전부 다 녹음됐고 경찰서로 전송됐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숨어있던 그곳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당신들 이제 끝났어. 살인교사, 살인실행,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여기 다 있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녹음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야, 뭐해? 저것들 잡아. 저 핸드폰 뺏으라고. 사내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칼을 펼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줌마들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경찰 오기 전에 너희 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안 돼! 도망가! 지은아, 어서 도망가! 어머니가 소파 쿠션을 집어던지며 사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내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리치며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사내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임산부라 봐주려고 했더니 아주 당돌하네. 뱃속에 있는 애새끼랑 같이 저승으로 보내주마. 사내가 번뜩이는 칼날을 제 목에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놓지 못해. 쓰러져 있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식장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트로피를 양손으로 치켜들었습니다.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 내 며느리랑 손주까지 건드려? 내가 너 죽이고 지옥 가겠다. 어머니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하고 오시지. 이 여자 배에 구멍 나는 꼴 보고 싶으면. 어머니는 멈칫하며 트로피를 떨어뜨렸습니다. 계모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꼴 좋다 윤희야. 내가 말했지. 넌 나 못 이겨. 야, 빨리 끝내버려. 경찰 오기 전에 튀어야 되니까. 사내가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와장창. 거실 통유창이 산산조각 나며 깨졌습니다. 그리고 뿌연 연막탄이 거실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모두 꼼짝 마. 경찰이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칼을 든 사내를 제 앞에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모르는 일이야. 저놈이 혼자 다 버린 짓이라고. 당신이 살인교사였다는 녹음 파일 우리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서에 가서 하시죠. 경찰팀장의 단호한 말에 계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가만 안 둬. 내가 나가기만 해봐.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거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 아가야. 이마에서 피를 흘리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 배부터 어루만지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우리 아기도 무사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큰일 날 뻔했어. 어머니는 저를 부둥켜 안고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죽은 남편이자 아들인 수민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계절이 2번 바뀌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루하고 긴 법정 공방 끝에 계모와 그 하수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드디어 위로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응해서 응해! 우렁찬 울음소리가 대저택의 정막을 깼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에 이 저택은 더 이상 음산하고 차가운 성이 아닙니다. 2층 복도 끝, 그 금지된 방은 이제 가장 따뜻하고 밝은 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방을 싹 비우고 온통 하늘색 벽지와 장난감으로 가득 채운 아이방으로 꾸며주셨죠. 우리 도현이 할미가 까꿍. 평생 웃을 일 없을 것 같던 어른마녀 서 대표님은 이제 손자 바보가 되어 하루 종일 아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아이를 안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돗자리를 펴며 웃으셨습니다. 지은아, 날씨 참 좋지?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 고운이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아. 수민이가 살아 돌아와서 저렇게 누워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수민 씨가 우리 곁에 다시 와준 것 같아요. 우리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예쁜 천사를 보내줬나 봐요. 그래, 수민이는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이 아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란다. 내가 남은 평생 너랑 우리 도연이 목숨 걸고 지킬게. 다시는 후회할 짓 안 할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곁에서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어준 인연의 끈은 죽음마저 갈라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잠들어 있던 아이가 눈을 번쩍 뜨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있는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것처럼요. 살랑거리는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오르골 멜로디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그 끝은 찬란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이 기적 절대 놓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다고요.